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저당권 2번 해가지고 물상대위부터 공부할 겁니다. 이 물상대위는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고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멸실이 됐어요. 훼손이 됐습니다.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 멸실훼손 공용징수가 되면 다행스럽게 일반적으로 돈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가치변형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질렀다면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을이 만약에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물상대위성 또는 물상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 성질을 우리가 물상대위성, 물상대위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여기다 이제 주의할 것을 몇 가지 추가하면 되는데, 첫째, 이러한 물상대위권 인정되는 권리가 저당권에게만 인정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전세권에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된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 인정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이러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외에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그때 무엇이 인정될 수 있죠?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판례 인정하는 거죠. 자,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세권이 소멸이 되게 되면 이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전세금이 생기겠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하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 전세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물상대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돈이 생겼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그때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런 거죠. 자, 갑이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병으로부터 뭘 받게 됐냐면 매매 대금을 받게 됐거든요.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매매 대금이 생기더라도 저당권을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든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먼저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세 부분이죠. 뭐가 물상대위권 인정되느냐. 그 다음에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압류해야 되느냐. 이 세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뭐 하게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하는 위해서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죠.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대한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X.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지급 인도 전에 압류하면 물상대위가 인정이 됩니다.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말은 뭐죠? 이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인정이 될 테니까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물건이 인도된 후죠. 자, 언제까지 압류해야 됩니까? 지급 또는 인도 전까지 압류를 해야 되므로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이죠. 그러면 목적물이 소실됐다, 멸실됐고요. 그 가치 변형물로서 뭐가 생겼습니까? 화재, 보험금이 성립됐으니까 이 화재보험금에 대해 당연히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이 됐어요. 자, 협의를 취득했다는 말은 강제로 뺏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협의, 합의, 승낙으로 취득한 것이니까 이거는 법적 성질이 수용이 아니라 돈 주고 산 매매입니다. 자, 매매가 되더라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인데 보상금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지만 협의 취득이니까 이것은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므로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물상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교재에 나오는 것은 저당권자의 경매에 관한 내용인데 이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전세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드릴 건 없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배당 순위에 대해서 지방세, 국세, 당해세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저당 토지에 의해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으로 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러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죠. 물론 이거 우리가 지상권에서 자세히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대지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갑이 이 건물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자 이 토지 저당권자인 갑이 토지를 경매를 했네요.
요 토지가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꼭 토지만 경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일괄 경매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도 경매대금이 나오고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대금이 나올 텐데 이 사람 어차피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의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채무자인 갑의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해달라고 을에게 청구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갑에게 양도가 돼서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이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괄 경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누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지만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판례 한번 좀 읽어볼 건데요. 일단 교재를 좀 보시면 자, 이 첫 번째 판은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003년도 판례인데 후반부 결론만 볼게요. 자, 보세요.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꼭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결국은 누가 건물을 지었든지 간에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뭐가 없습니까? 나대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는 가능하겠죠. 계속 보시면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은
토지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번,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번과 2번은 이해되시죠? 왜요? 저당권자인 갑이 일괄 경매를 할 것인지 토지만 경매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3번,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니까요. 4번, 을로부터 위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자,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갑의 일괄 경매권은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절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제3취득자의 보호를 좀 볼 겁니다. 이 제3취득자 문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이에요.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3취득자라는 사람은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뭐하게 되는 거죠?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제3취득자를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3취득자는 무조건 권리를 뭐하게 돼요? 박탈당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호하느냐? 첫째,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 요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자가 네가 뭔데 갚냐 짜샥 돈 갚지 말라고 지랄거리더라도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아무리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미리 돈을 갚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냐면 구상할 수가 있다. 자, 왜냐하면 제3취득자가 돈을 갚게 되면 자신이 갚을 필요가 없는 남의 채무를 대신 갚은 거잖아요. 따라서 원래 채무자인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요 매자는 팔매가 아니라 살매예요. 그래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경락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제3취득자가 조금이라도 싸게 경락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제3취득자가 변제하지도 못했어요. 경락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쫓겨날 때 제3취득자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경매 대금에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제3취득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죠. 요 매자가 살매자입니다. 그래서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X입니다.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변제기야 도래해야지만 변제할 수가 있고요.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맞네요. 제3취득자가 변제하면 결국은 남의 채무를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니까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겠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죠.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저당권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저당권자가 침해를 당하면 손해배상 물론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자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따라서 저당권은 저당권을 이유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반환 청구권이 없는 권리가 총 3개 여기죠. 3개. 첫째, 뭐죠? 지역권. 두 번째, 유치권. 세 번째, 뭔가요? 저당권이죠. 그래서 이 3가지 권리는 물권이지만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침해가 만약에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즉시 면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의 소멸 이런 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정성 수반성이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당연히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된다. 뭐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저당권은 다 끝나는 거고요. 이제 특수 저당권을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일반 저당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특수 저당권은 다음 영상 때 찍을게요.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29의 기출문제네요.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에 반하죠.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사람이 누구죠? 제3취득자죠.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스스로 경락을 받는 게 가능하죠. 3번 건물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O.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토지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열심히 말씀드렸죠. 옳은 질문은 3번이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X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차임 채권은 결국은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차임은.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그러면 압류를 한 후에 발생하는 차임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지만 압류하기 전에 발생한 차임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왜요? 압류를 해야 비로소 저당권자는 뭘 갖게 됩니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요. 따라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질문은 3번이고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특수저당권을 정리하면서 저당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